일화 그래도 명절인데 우리 집엔 안 오니? 추석이 다가온다. 벽의 달력은 진작에 뗐지만 몸이 먼저 안다. 가을 바람이 옷깃을 스칠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달달 긁어대는 외로움이 있다. 나는 그럴 때면 김치냉장고 문을 열어본다. 며느리가 좋아하던 동치미가 아직 남았는지, 아들이 좋아하던 명란젓이 상하진 않았는지, 아들 녀석이 좋아했던 건 맵지 않고 간간한 도라지 무침이었다. 며느리는 잡채를 유난히 잘 먹었고 손주 녀석은 갈비찜, 속밤을 쏙쏙 골라 먹었다. 나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 르토리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내 기억 속엔 아직 그 애들이 어리게 남아 있었던 모양이다. 마음이 쿡 하고 찔려서 핸드폰을 들었다.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이름은 그냥 아들이었다. 사랑하는 아들인데도 이름 석자조차 꺼내기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그냥 아들. 전화는 금세 연결됐다. 평일 오후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갔을 시간이었다. 여보세요? 반가움에 목소리가 떨렸다. 너구나. 추석이 다 돼가네. 혹시 올 수 있을까? 전화기 건너 잠깐의 침묵. 그리고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어머니, 올해는 처가에 먼저 가려고요. 작년에도 시댁 먼저 갔잖아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 애들은 처가에 갔었다. 처가가 더 편해서, 아이들이 좋아해서, 또는 장모님 건강이 안 좋아서. 이유는 매년 바뀌었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그래, 알았다. 그럼 명절 잘 보내라.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웃는 소리를 냈다. 갈비찜은 다음에 와서 먹어. 내가 준비해 놓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야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오래도 통화하지 않았는데 손바닥이 축축했다. 눈가가 따뜻했다. 아니, 뜨거웠다. 나는 거실로 가 작은 탁자에 앉았다. 허리를 편 채 숨을 길게 들이켰다.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래도 명절인데, 그래도 명절인데, 그래도 내 엄마인데, 그래도 내가 어릴 적 내 손으로 키웠잖니. 말이 목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다. 마루에 햇살이 쏟아졌지만 마음은 스산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작은 씨앗 하나를 품에 안고 사계절을 보내는 일이다. 봄에는 보살피고, 여름에는 지켜보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게 하고, 겨울이 되면 따뜻한 곳에 안착시키는 것. 나는 그 애를 그렇게 키웠다. 울지 않도록 업고 다녔고, 젖을 뗄 땐 새벽마다 우는 애를 달래느라 눈을 붙일 새가 없었다. 도시락 싸서 학교 보내고 과외비 마련하려 새벽 청소도 했다. 그 모든 것이 힘들었지만 아들을 키운다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일이자 기쁨이었다. 그 애가 결혼했을 때 진심으로 축복했다. 이제는 너도 내 가정이 생겼으니 아버지처럼 자상한 사람이 되거라. 나는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마음을 조금씩 비웠다. 결혼하고 나면 달라진다는 말을 익히 들어왔기에 기대를 거두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하지만 명절은 달랐다. 그건 한 해를 정리하고 가족이 다시 모여 마음을 확인하는 날이니까. 그래서 나는 매번 명절이 다가올 때면 작은 떨림을 품었다. 혹시나 이번엔 올까? 혹시 손주가 다시 할머니 하며 달려와 안기진 않을까? 하지만 이번에도 그건 나의 착각이었다. 나는 아직도 그 애들이 예전처럼 나를 찾을 줄 알고 있었다. 밤이 되자 김치냉장고 문을 다시 열었다. 정성껏 손질해 두었던 도라지채가 눈에 들어왔다. 하얗게 뽑은 도라지를 참기름에 묻히고 간장과 깨소금으로 버무렸던 그 맛. 그 애가 좋아하던, 어릴 때부터 젓가락을 멈추지 않던 그 맛.
나는 그것을 꺼내 한 젓가락 입에 넣었다. 그리고 혼잣말로 말했다. 아직 맛있네. 눈물이 고였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도마에 기대앉아 천장을 올려다봤다. 벽에 걸린 시계가 멈춰 있는 듯 했다. 시간은 흘렀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그 애가 8살이던 그날에 머물러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라디오에서 명절 특집이 흘러나왔다. 누군가 사연을 보냈다. 멀리 사는 아들이 갑자기 추석에 오겠다고 하네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나는 조용히 라디오를 껐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내겐 너무 멀었다. TV에선 명절 특집 드라마가 시작됐다. 거기 나오는 가족들은 웃고 울고 다시 화해하며 밥상을 차렸다. 그 장면이 나에게는 동화처럼 느껴졌다. 너무나 먼 이야기. 나는 전자레인지를 열어 혼자 먹을 밥을 꺼냈다. 찬밥에 물을 부어 데우는 동안 내 마음도 데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데워도 따뜻해지지 않는 이 마음. 그 애들에게 나는 그냥 거쳐가는 시댁이었을 뿐이었다. 이화 엄마 집 너무 오래돼서 애들도 불편해요.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릴 때마다 나는 그 소리를 닫으려 애써왔다. 문틈에 휴지를 접어 끼우고 경첩에 기름칠을 하며 아무리 덧칠을 해도 오래된 집은 금세 티가 났다. 벽지는 누렇게 색이 발해 있었고 창틀은 지난 겨울 곰팡이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다. 욕실 타일은 벌써 몇 장이 들떠 있고 부엌 수납장은 문짝이 덜렁거렸다. 하지만 나에겐 이 집이 전부였다.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 대학에 붙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며느리를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도 이 집이 함께 해줬다. 단 한 번도 새로웠던 적 없는 집. 하지만 내게는 늘 따뜻한 집이었다. 그날은 명절이 지나고 나서 딱 일주일 뒤였다. 혼자 먹는 추석 음식이 몇 끼나 지나고 나니 입맛이 뚝 떨어졌고 도라지며 갈비며 손주 주려고 만들어둔 것들이 그대로 남아 상하기 직전이었다. 처음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중엔 그냥 쿨하게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다. 이젠 뭐 하고 말이다. 그렇게 며칠을 멍하니 보내던 중이었다. 점심 무렵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라 반가웠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내심 괜히 기분이 좋아졌다. 그래도 신경은 쓰는구나 하고 아니, 막 하려던 참이다. 너는 잘 지내지? 네, 저희도 바빴어요. 애들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 좀 다녔죠. 순간 마음이 철렁했다. 손주 감기라니 괜히 마음이 아팠다. 어머, 괜찮니? 열은 밥은 잘 먹고 이젠 좀 나아졌어요. 근데 어머니, 그 다음 말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다음부터는 명절 때 어머니 댁 말고 펜션을 잡는 게 어떨까 해요. 펜션. 네. 아무래도 어머니 집이 너무 낡고 겨울엔 특히 애들이 감기 잘 걸리잖아요. 욕실도 너무 미끄럽고 불편하고요. 그 순간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풀렸다. 식은 국이 담긴 뚝배기 위로 김이 서렸다. 그 열기보다 마음이 더 쓰라렸다. 나는 말없이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 빛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아니, 내가 청소도 했고 보일러도 점검 받았는데 목소리가 내 의지와 다르게 작게 떨렸다.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애들도 크고 어머니 댁은 좀 불편하니까요. 불편하다. 그 말이 마음속에 비수처럼 박혔다. 내 집이 불편하다. 나와 함께한 이 공간이 그들에게는 꺼림칙한 존재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어머니, 당신이 불편해요. 라는 말처럼 느껴졌다. 전화를 끊고 나는 거실에 가앉았다.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방 안이 조용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들렸지만 내 안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이 집을 언제 처음 마련했더라. 벌써 30년도 넘었다. 그땐 진짜 힘들었다. 남편이 병원비를 감당 못하고 세상을 떠난 뒤 나는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새벽 청소부터 점심 도시락 배달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이 집은 나에게 여자 혼자 버텨낸 시간 그 자체였다. 그런 집을 이제는 내 자식들이 깊이 장소로 여긴다. 며칠 뒤 며느리가 보낸 문자가 도착했다. 어머니, 이번 겨울엔 보일러 꼭 교체하세요. 애들도 그렇고 어르신들 건강에도 안 좋아요. 나는 문자를 읽으며 고개를 떨궜다. 애들도 그렇고 그 말 뒤에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걱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었다. 손주가 불편하고 남편이 짜증내고 명절이 피곤해지는 게 싫은 것이다. 그들의 편안함을 위해 나는 조정 대상이 되었다. 나는 그날 보일러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보일러 점검 좀 와주세요. 아주 낡은 건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한 번만 봐주세요. 기사가 와서 보일러를 둘러보고 갔다. 별 문제는 없다고 했다. 그래도 나는 기사 아저씨 손에 현금 봉투를 건넸다. 걱정 마세요. 잘 작동합니다. 라는 말이 필요했다. 누군가라도 나를 정상이라 괜찮다고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였다. 밤이 되자 갑자기 눈물이 터졌다. 나는 작은 욕실 안 의자에 앉아 울었다. 이 공간이 그렇게 불편했나. 그들이 도망치고 싶을 만큼 나의 집이 혐오스러운가. 그리고 그 생각은 곧 나는 그런 존재인가 하는 자괴감으로 이어졌다. 울음은 멈추지 않았고 욕실 바닥에 떨어진 눈물은 바닥 타일에 금간 틈으로 스며들었다. 누군가 이 눈물을 본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래도 나이 들면 다 외롭대. 하지만 그건 위로가 아니었다. 나만이 아니라 누구나 외롭다는 말. 그건 내 슬픔을 부정하는 말일 뿐이었다. 며칠 뒤 나는 가만히 오래된 커튼을 내렸다. 햇빛이 덜 들어오게 하려고가 아니었다. 밖에서 이 집을 볼 수 없게 하려고였다. 내 집이 누군가의 불편함이 되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그날 이후로 나는 도라지를 묻히지 않았다. 갈비찜을 끓이지도 않았다. 그들이 다시 이 집에 올 일은 없겠구나 라는 결론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남은 건 혼자 이 집을 지키는 일뿐이었다. 내 추억을, 내 상처를, 그리고 내 존재를 담고 있는 이 낡은 공간에서. 참아 엄마, 재산 정리 좀 하셔야죠. 요즘은 꿈도 잘 꾸지 않는다. 잠은 자는 것 같지만 깨어도 잔 것 같지 않고 가끔 눈을 떴는데 새벽 3시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벽에 희미한 그림자를 만들고 그걸 멍하니 바라보다 다시 눈을 감는다. 이젠 누가 깨워주지 않아도 자연스레 새벽 4시엔 눈이 떠진다. 이젠 정말 늙었구나. 가끔은 웃으며 그런 생각을 하곤 했다. 그 웃음도 진짜 웃음은 아니었다. 그날도 그렇게 아침을 맞았다. 습관처럼 전기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냉동실에 얼려둔 찹쌀떡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렸다. 혼자 사는 사람이 매일같이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드는 건 쉽지 않다. 결국 냉동식품에 기대게 되고 하루에 한 끼는 고작 커피 한 잔으로 때우는 날도 있다. 거실 창문을 열자 찬 바람이 불어들었다. 가을이 끝자락에 다다랐나 보다. 그 차가운 공기 속에 낙엽 냄새가 섞여 있었다.
엄마. 그때였다. 핸드폰이 울렸고 화면에 아들이라는 글자가 떴다. 내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지난 명절 이후 아들의 전화를 받는 건 처음이었다. 그래, 무슨 일이냐? 나는 평소보다 밝게 목소리를 냈다. 다시 잘 지내보려는 어쩌면 무의식적인 노력이었다. 엄마 요즘 건강은 좀 어때요? 괜찮아. 무릎이야 늘 아프지만 걷는 데는 지장 없지. 다행이네요. 그 뒤로 묘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더 말을 붙였다. 니들 애들은 괜찮니? 감기는 다 나았고. 네. 그런데 엄마, 오늘 전화드린 건 그때 그의 목소리에 어딘가 낯선 긴장이 묻어 있었다. 이제는 재산 정리를 좀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그 말이 그렇게 돌직구로 나올 줄은 몰랐다. 혹시 몰라서요.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갑자기 무슨 일 생기면 우리도 곤란하니까. 혹시 그 한마디가 나를 낯선 곳으로 데려갔다. 나는 지금 혹시에 들어가는 대상이 되어 있었다. 예고 없는 이별, 준비되지 않은 퇴장, 그 모든 가능성을 담은 단어 하나. 혹시. 그래서 어쩌라고. 나는 애써 담담한 척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냥 혹시 어머니가 병원에 오래 계시거나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남은 재산 가지고 우리가 서로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언장 같은 것도 좀 써두시고 집이나 예금 정리도. 나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말을 멈춘 아들의 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그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장면이 스쳤다. 첫 월급으로 양복을 사 입고 와서 환하게 웃던 아들의 얼굴. 결혼식 날 수줍게 며느리 손을 잡던 모습. 아픈 손주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가던 그의 뒷모습까지. 그 애가 지금 나에게 당신이 죽으면 우리가 다투지 않게 미리 정리 좀 해달라 고 말하고 있었다. 내가 그럴 줄은 몰랐다. 나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그 웃음은 억지였고 가시처럼 내 혀를 찔렀다. 엄마,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우리도 상황이 있잖아요. 애들 교육비며 대출이며 엄마가 나중에 뭘 어떻게 해두셨는지 모르면 나중에 형수랑 다투게 될 수도 있고요. 형수. 아니, 내 아내. 그 애의 말 속엔 이미 내가 조정 대상이 되어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원인, 그게 바로 나였다. 나는 손가락을 펴고 펜을 집어들었다. 종이에 무언가 쓰고 싶었다. 이 집은 내 인생이었다. 내 시간, 내 눈물, 내 노동, 내 사랑. 하지만 아무것도 쓸 수 없었다. 전화를 끊고 났어. 나는 그대로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낙엽이 바람에 휘날리며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다. 누가 그걸 밟을까? 누가 쓸어줄까? 아무도 관심 없다. 낙엽은 그냥 떨어지고 밟히고 썩는다. 그게 자연이라지만 지금 나는 낙엽이 된 기분이었다. 내가 죽으면 싸운다고?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매일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세탁기를 돌리고 은행도 가고 병원도 혼자 간다. 그런 내가 이제 그들에겐 언젠가 죽을 사람으로만 보이는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방 안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통장 몇 개와 땅 문서 사본, 보험 서류, 그리고 남편이 남긴 낡은 수첩이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천천히 펼쳐봤다. 내가 지켜온 것들, 내가 세상을 견디며 모은 모든 것이었다. 내 이름이 쓰인 곳들. 이젠 그 이름이 지워지고 누군가에게 넘겨질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나는 그제야 실감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어제 말을 좀 심하게 했다며 사과하려는 듯 했다. 엄마, 미안해요.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했나 봐요. 괜찮다. 나는 짧게 말했다. 진심이 담긴 말이 아니라 그냥 끊기 위한 말이었다. 생각해보고 준비할게. 그 말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었다. 하나는 정말 준비하겠다는 뜻.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내 마음도 조금씩 너희를 놓아야겠다는 뜻.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유언장을 써보았다. 하지만 끝내 쓰지 못했다. 누구에게 준다는 문장을 쓰려는 순간 펜이 멈췄다. 왜냐면 아무도 떠오르지 않았다. 적어도 진심으로 나를 기억해 줄 사람이. 나는 그 대신 한 줄만 적었다. 나는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이 집을 선택했고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다. 그 문장이 나를 조금은 위로해 주었다. 비록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을 문장일지라도 사화 이 동네 참 따뜻한 사람들이 많아. 그날도 별다른 일 없이 아침을 맞았다. 가스불 위에 주전자 올려놓고 우물처럼 깊고 말 없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어느 구석 하나 참 곱다 싶은 곳 없는 낡은 집.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이 집을 탓하지 못했다. 함께 늙어왔다는 감정은 가끔 사람보다 집에게 더 깊이 들러붙는 것 같았다. 요즘은 일주일에 2번 경로당에 간다. 그마저도 가기 싫은 날이 더 많지만 혼자 있자니 더 외롭고 가는 길에 얼굴 마주치는 이웃들의 다녀오세요 한마디가 참 이상하게도 오래도록 따뜻하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점심 조금 지나서 슬리퍼 신고 터벅터벅 골목길을 걸었다. 길가에 핀 국화가 햇빛을 머금고 살랑거렸다. 계절은 어느새 겨울 문턱에 닿아 있었고 코끝이 찡하게 시렸다. 경로당 문 앞에 다다르니 익숙한 담배의 냄새가 났다. 늘 그 시간쯤 밖에서 담배 피우던 박 노인이었다. 왔소, 김 여사.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마디에도 괜히 마음이 놓였다. 경로당 안은 조용했다. 평소보다 사람이 적었다. 테이블 위엔 마른 귤 껍질 몇 개, 그 옆에 종이컵에 반쯤 식은 보리차. 나는 자리에 앉아 인사를 건넸다. 오늘은 왜 이렇게 썰렁해요? 옆자리에 앉은 정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보일러 고장이래. 오늘 아침에도 안 돌아간다고 난리였대. 순간 나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고쳤다면서요. 돈이 없대. 지난달 전기요금도 밀려서 이번 달엔 보일러 수리까지 못한대. 우리 동네 경로당이 작잖아. 시에서도 관심도 덜하고 동네 분들이 내는 회비도 쥐꼬리만 하니 나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 그리고 그때 어느새 앉아있던 어르신 한 분이 손에 끼고 있던 장갑을 벗으며 말했다. 그냥 추운 날은 오지 맙시다. 다들 감기 걸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쿡 하고 아팠다. 춥다고 말하는 걸 민폐라고 느끼는 사람들, 불편하다는 말을 나약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곳 어르신들은 그렇게 조용히 참고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종이컵에 물을 따랐다. 그 물은 차가웠고 그 온도가 내 마음과 딱 맞았다. 경로당에서 돌아오는 길, 나는 내내 생각에 잠겼다.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을까? 통장에 있는 몇 천만 원, 집 한 채, 그리고 버려질 줄 알면서도 손수 만들던 반찬 몇 가지.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려 했던 것들. 지금은 그에게 아무 기대도 없다는 걸 나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다지만 어쩔 수 없는 허전함은 어김없이 마음 한 귀퉁이를 긁어댔다.
그날 저녁 나는 조용히 앉아 노란 수첩을 꺼냈다. 이름 없는 줄도 안 그어진 노트였다. 한때는 반찬 레시피를 적었고 한때는 손주의 생일, 가족들의 약 복용 시간표까지 적어두던 공책. 그 첫 장에 나는 천천히 적었다. 나는 이 동네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줄. 내가 가진 따뜻함을 내 손으로 다시 돌려주고 싶습니다. 다음 날 나는 은행에 갔다. 지점 직원이 내 얼굴을 몇 번이고 확인했다. 이 나이에 대출을 받겠다는 말에 처음엔 깜짝 놀라더니 내가 자초지종을 말하자 조금 울컥한 듯 보였다. 정말 이대로 진행하실 건가요? 부담 크실 텐데.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겠어요.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 따뜻하면 그게 제 복이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며칠 뒤 경로당에 소문이 났다. 김 여사님이 경로당 보일러 다 고쳐주셨대요. 에이, 그걸 어떻게 해요? 개인 돈으로요? 진짜야. 아는 업자 불러서 보일러 통째로 바꾸고 바닥 공사까지 했대. 나는 조용히 있었다. 누가 물어봐도 그냥 웃었다. 그냥 아는 사람 통해서 한 거야. 동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누구 하나 고맙다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표정과 몸짓은 충분히 나에게 그 말 대신해줬다. 이상하게도 그동안 집 안에 머물며 느꼈던 외로움이 그날 이후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다. 며칠 후 경로당 개보수 공사 마지막 날이었다. 작은 개업식처럼 차려진 자리, 국수 한 그릇과 떡 한 접시, 그리고 쌓인 귤 상자 옆에 앉은 동네 어르신들의 수다. 나는 말없이 그 옆에 앉아 국수를 후루룩 마셨다. 국물 맛이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던 멸치국수와 똑같았다. 김 여사님, 진짜 고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온기 느껴보는 날이 있네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처음으로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실감했다. 아들, 며느리, 손주, 그 이름들이 멀어지며 비워진 자리에 이 동네 사람들이 그들의 미소와 인사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날 밤, 방 안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지만 춥지 않았다. 오히려 내 안에서 무언가 따뜻하게 퍼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 동네에 참 따뜻한 사람들이 많아. 그 말에 내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은 외로움이 아니라 감사였다. 오화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나요? 조용한 오후였다. 방 안 창문 너머로 노을이 스며들고 있었다. 햇살이 벽지 위를 지나가고 그 위로 지나간 시간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 집에 이사 오던 날, 아들이 처음 자전거를 배웠던 마당, 며느리가 첫 명절에 허둥지둥 부엌을 오가던 모습. 이젠 다 기억 속 그림자처럼 흐려져 가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선 선명했다. 지우고 싶지 않은, 지울 수 없는 순간들. 그리고 그날 오후 문득 핸드폰이 울렸다. 소화기 너머로 들리는 익숙한 아들의 목소리. 엄마, 우리 집으로 잠깐 갈 수 있을까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뭔가 느꼈다. 이건 반가운 인사나 안부가 아니라 말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예고 같았다. 그날 저녁 아들이 집으로 왔다.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다. 들고 온 가방도 없었다. 그 애는 말없이 식탁 의자에 앉았고 나는 마른 차 한 잔을 내왔다. 엄마, 이게 사실인지 좀 여쭤보려고 왔어요. 그 애는 휴대폰 화면을 내게 보여주었다. 거기엔 어떤 지역 소식지 화면이 떠 있었다. 동경로당 할머니 한 분의 기부로 3단장.
작은 기사였지만 사진 속 보일러와 바닥 그리고 김 어르신의 도움으로 라는 문구는 분명했다. 나는 피식 하고 웃었다. 별것도 아닌 걸 왜 그렇게 써놨을까? 그냥 도운 건데. 아들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 눈동자 속에서 나는 놀람, 당혹, 그리고 어딘가 섞인 분노를 읽었다. 엄마, 그 돈 다 엄마 거잖아요.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하셨다는 거 진짜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아. 도대체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우리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그 돈 나중에 손주들 교육비로도 쓸 수 있었잖아요. 그 말에 나는 잠시 숨을 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돈으로 애들 교육비를 쓸 수는 있었겠지. 하지만 그 애들이 명절에 이 집엔 오지 않잖니. 아들의 입이 닫혔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 애들은 여기가 낡고 불편하다고 했고, 네 며느리는 욕실이 미끄럽다며 펜션을 잡자고 했었지. 나는 그 말들이 가슴에 박히더라. 여기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그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았지.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하지만 경로당 어르신들은 달랐어. 누구 하나 고맙다고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다 말해주더라. 그 사람들이 날 봤을 때 난 오랜만에 살아있는 사람 같았어. 아들은 말없이 내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엔 서운함과 충격, 그리고 어쩌면 죄책감이 얼룩져 있었다. 엄마, 그래도 그건 너무 극단적인 결정이잖아요. 집을 담보로 하다니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요? 나중에 병원이라도 가시게 되면. 나는 조용히 아들의 말을 끊었다. 나는 이제 욕심 없어. 병원 가게 되면 요양병원 가면 되지. 돈이 없으면 구청에 신청하면 되고. 사람이 끝까지 자식한테 민폐 안 끼치고 살 수 있다면 그걸로 됐지. 그 순간 아들이 눈을 내리깔았다. 그 애가 그렇게 조용히 고개를 숙인 건 어릴 때 잘못하고 혼났을 때 이후 처음이었다. 나는 말했다. 너희는 이 집이 불편하다 했지. 난 그 말이 가슴에 남았어. 이 집을 만든 게 나인데 내가 만든 걸 너희가 혐오한다면 그건 결국 나를 부정하는 거랑 같았거든. 엄마, 그런 뜻 아니었어요. 그냥 애들도 크고 공간이 좁고 불편하니까. 그래, 이해해. 그래서 나도 더는 바라지 않기로 했어. 니들 명절에 안 오는 것도, 전화 한 통 없는 것도 다 이해하려고 했어. 그 애는 말이 없었다. 나는 차분히 마른 국화를 덜어낸 찻잔을 내밀었다. 근데 너는 이 집이 불편하다 해놓고 이젠 이 집에 있는 걸 기대하니?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무 늦게 알았던 것 같아서. 엄마 마음을. 그 애가 끝내 울음을 참지 못했다. 내가 알던 아이가 아니었다. 늘 당당하고 책임감 강했던 내 아들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가슴 한켠이 아린 동시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따뜻했다. 나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고 잠시지만 그 온기가 오랜만에 나를 감쌌다. 엄마, 이제부터는 자주 올게요. 그리고 엄마 말 잘 듣고 천천히 같이 정리해요. 이 집도 마음도 서운했던 기억도.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처음으로 라디오를 틀었다. 어느 중년 여성의 사연이 흘러나왔다. 늦게라도 엄마 마음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나는 눈을 감고 작게 웃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늦었지만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그날 내 꿈속에 낙엽이 날리는 마당에서
손주가 웃으며 나를 안는 장면이 있었다. 언제 다시 올진 몰라도 이젠 기대하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이제 나는 누군가의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에 따뜻하게 남을 사람이 되었으니까.